차가운 공기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감돌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방 안의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그 온기는 한서연의 피부에 닿지 못했다. 그녀는 몸에 맞지 않는 값비싼 실크드레스 자락을 꽉 쥔 채 벨벳 소파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드레스는 눈부시게 하얗고 순수했지만 서연은 마치 재물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긴장 풀렴. 왕 회장님은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분이셔. 맞은편에 앉은 계모. 심수경이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말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가시는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심수경은 오늘 밤 이 거래를 위해 서연의 모든 것을 판돈으로 걸었다. 서연의 의사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남자를 보았다. 기름진 머리카락,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작은 눈, 값비싼 정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불룩한 배. 왕 회장은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가축 시장에서 가장 실한 암소를 고르는 듯한 그 노골적인 시선에 서연은 속이 메스꺼웠다. 허허, 심 사장, 따님이 아주 보석 같구먼. 이리 고운 딸을 꼭꼭 숨겨두고 있었어. 왕 회장의 탁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손을 뒤로 뺐다. 그 찰나의 움직임에 왕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심수경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아직 어려서 낯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회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심수경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왕 회장에게 와인을 따라주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서연의 허벅지를 아프게 꼬집었다. 감히 분위기를 망쳐 라고 말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서연에게 박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송두리째 삼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딸까지 팔아넘기려는 계모의 탐욕에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는 건실한 텍스타일로 회사를 운영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작지만 강한 회사였다. 그러나 그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비서였던 심수경은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를 차지했다. 어린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고 지난 몇 년간 계모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괜찮아. 수줍음 많은 건 오히려 매력이지. 왕 회장은 너그럽다는 듯이 웃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톡톡 두드렸다. 심 사장, 우리 회사와의 독점 공급 계약.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었어. 하지만 심 사장의 성의를 봐서 내가 큰 결심을 한 거지. 그가 성의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그의 시선은 서연을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바로 그 성의라는 것을,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재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심수경은 왕 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었다. 그럼요,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서연이도 회장님을 잘 따를 겁니다. 그렇죠? 서연아, 심수경의 압박 가득한 질문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왕 회장은 재미있다는 듯이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앉은 소파 옆으로 다가왔다. 역한 향수와 시가 냄새가 서연의 코를 찔렀다. 아가씨,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내가 잘해줄 테니. 그의 크고 땀에 젖은 손이 서연의 어깨를 향해 다가왔다. 그 손이 하얀 실크 드레스에 닿으려는 순간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넘어지며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와 그녀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마치 피처럼 선명한 얼룩이었다. 어머나, 심수경이 비명을 질렀다. 왕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꼿꼿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굴욕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당장 회장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심수경이 달려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왕 회장을, 그리고 심수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 한마디는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심수경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왕 회장은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옆방 VIP 라운지와 스위트룸을 구분짓는 장식적인 파티션 너머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학혁,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및 유통그룹 YS의 총수. 그는 예정되어 있던 미팅이 지연되는 바람에 잠시 라운지에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탓에 옆방의 대화가 간간히 들려왔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세상에는 온갖 추잡한 거래들이 넘쳐났고 그가 일일이 신경 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파티션 틈으로 언뜻 비친 한 여자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해 보이면서도 꼿꼿하게 편등과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눈동자, 그리고 마침내 붉은 와인이 쏟아지고 여자가 내뱉은 그 한마디,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저항감이 권지혁의 흥미를 자극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굴복하거나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다. 절벽 끝에 서서도 결코 스스로 뛰어내리지는 않을 기세를 품고 있었다. 마치 거친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피어난 한 송이 들꽃 같았다. 권지혁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지금 로열 스위트룸, 소방경보 테스트 3분 내로. 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호텔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든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란한 소음과 안내방송의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왕 회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심수경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왕 회장의 눈치만 살폈다. 회장님, 일단 나가셔야. 바로 그 혼란을 틈타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심수경의 손을 뿌리치고 방문을 향해 달렸다. 더럽혀진 드레스 자락이 발에 채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이 지옥 같은 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복도로 뛰쳐나온 서연은 정신없이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 심수경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분노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아니면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스위트룸 옆 라운지에서 나온 권지혁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하얀 드레스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깊고 차가운 눈동자 속에는 기묘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곧이어 그의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했습니다. 호텔 측에 확인해 보니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 권지혁은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 여자의 꺾이지 않던 눈빛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 방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순간. 김 비서, 예, 회장님. 권지혁이 복도 끝, 여자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방금 저 여자? 알아봐.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YS그룹의 총수가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호기심을 보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지혁은 다시 한번 여자가 사라진 쪽을 바라본 뒤 차갑게 몸을 돌려 자신의 길을 갔다. 오늘 밤
그는 아주 흥미로운 보석 원석을 발견했다. 먼지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지만 그 본질의 빛은 감출 수 없는 그런 원석을, 그리고 권지혁은 한번 눈에 들어온 것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호텔을 뛰쳐나온 한서연은 밤의 거리로 스며들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그녀의 얼룩진 흰 드레스 위로 어지럽게 번졌다. 발 뒤꿈치는 벗겨져 피가 났고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얇은 구두 밑창을 뚫고 그대로 전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심수경이 있는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세상에 그녀가 발붙일 곳은 단 한 뼘도 없는 것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의 감각이 무뎌질 때쯤 그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주변에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왕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심수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분노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 부드러운 구두 소리가 그녀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경계심에 고개를 들었다.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 바지와 반짝이는 구두가 시야에 들어왔다. 시선을 위로 올리자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난밤 권재혁의 옆에 있던 비서였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남자는 정중하게 물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남자를 쏘아보았다. 그들 역시 한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남자는 그녀의 경계심을 읽은 듯 한 걸음 물러서며 명함을 내밀었다. YS그룹 회장 비서실장 김민준입니다. YS그룹.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대체 왜 이 거대한 기업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저를 왜 찾으시죠? 저희 회장님께서 한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 서연의 머릿속에 지난밤 파티션 너머로 언뜻 보였던 남자의 날카로운 실루엣이 떠올랐다. 그 남자. 권지혁. 그가 왜? 김 비서장은 서연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덧붙였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한서연 씨를 도울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도움. 그 단어는 너무나 달콤했지만 서연은 섣불리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쥐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YS그룹 본사 근처의 한적한 호텔 카페였다. 서연은 미리 준비된 방으로 안내받아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다. 잠시 후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카페의 약속 장소에 나타난 서연은 더 이상 지난밤의 도망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창가 자리에 권재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돌렸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지도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킬 뿐이었다. 앉아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가 한 잔 놓여 있었다. 어젯밤 일은 유감이었습니다.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의례적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왜 저를 부르셨죠? 그리고 어젯밤 경보는 내가 한 일입니다. 권지혁은 망설임 없이 시인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왜요? 필요했으니까. 그는 짤막하게 대답하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서연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심수경 사장과 왕 회장은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도망친 것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났을 테고, 무슨 짓을 해서든 당신을 다시 끌고 가려 하겠죠? 당신 혼자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고 있었다. 서연은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권지혁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서연은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나와 결혼합시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서류상의 관계일 뿐이죠. 왜 저와 나 역시 결혼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권지혁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언뜻 피곤한 기색이 스쳤다. 집안에서는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도 미혼인 총수보다는 안정적인 기혼자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애정 따위로 얽히지 않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에게 충실한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면접관처럼 날카롭고 분석적이었다. 어젯밤 당신의 눈을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눈. 당신은 단순히 희생자가 되지는 않을 사람이더군요.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고 되찾아야 할 분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완벽한 파트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거래가 아닌가. 왕 회장에게 팔려가는 것과 서류 한 장으로 이 남자에게 묶이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제가 얻는 건 뭐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현실을 알아야 했다. 첫째, 안전. 당신은 권지혁의 아내, YS그룹의 안주인이 될 겁니다. 심수경이든 왕 회장이든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둘째, 경제적 안정. 더 이상 돈 때문에 굴욕적인 상황에 처할 일은 없을 겁니다. 셋째,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내 보호 아래에서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겠죠? 권지혁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이건 또 다른 감옥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팔아넘기는 짓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복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외쳤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다정했던 미소,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난 후 심수경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지난 날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악마의 손을 잡고서라도 스스로를 지키고 싸울 것이다. 그녀는 권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전에 불안하고 떨리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그러나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권지혁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의 말에 권지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봐요.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죠. 2년 후 이 결혼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때 당신이 저를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돕다니 뭘 말하는 겁니까? 돈이나 지위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회사, 서진 텍스타일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수경이 불법적으로 회사를 차지했다는 증거를 찾고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YS그룹의 법무팀과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고 싶어요. 회사를 제 손으로 되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방패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수동적으로 구원받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냉철하게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권지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 조건? 받아들이죠.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는 김 비서장에게 눈짓했고 김 비서장은 즉시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모든 조건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가 그들의 앞에 놓였다. 제3조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갑 권지혁 은 한서연 이 부친의 회사 서진 텍스타일의 경영권을 되찾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적, 경영적 자문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서연은 조항을 꼼꼼히 읽어본 후 펜을 들었다. 권지혁도 맞은편에서 자신의 펜을 들었다. 종이 위에서 2개의 펜이 스치는 소리만이 카페 안의 정적을 갈랐다. 한서연, 권지혁 2개의 이름이 차가운 법률 문서 위에 나란히 새겨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한 명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사랑도, 애정도 없는 철저한 계약 관계.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잿빛 도시의 하늘 아래 그녀의 새로운 삶이, 그리고 거대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혁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은 높고 차가웠다. 한서연이 발을 들인 그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요새나 현대 미술관에 가까웠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최소한의 색상으로 배치된 최고급 가구들,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정돈 상태. 모든 것이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닮아 있었다. 아름답지만 서늘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이쪽이 한서연 씨가 지낼 방입니다. 가정부가 서연을 안내한 방은 그녀가 이전에 살던 집 전체보다도 넓었다. 방 한쪽 벽면 전체가 드레스룸이었고 욕실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 서연은 철저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옷 몇 가지가 담긴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가정부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의 초라한 짐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묵묵히 그 시선을 견디며 가방을 방 한구석에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에서 권지혁과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최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처럼 완벽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이 너무나 무거워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 권지혁은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에 대해 말해주죠. 그는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듯 말했다. 첫째, 우리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이 집에서 내 공간과 당신 공간은 명확히 구분될 겁니다. 불필요한 접촉은 피합니다. 그는 집의 구조도를 보여주며 동쪽 윙은 자신의 공간, 서쪽 윙은 서연의 공간임을 명확히 했다. 둘째, 대외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식 석상이나 집안 어른들을 뵐 때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주면 됩니다. 연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셋째, 그는 서랍에서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YS그룹 안주인에게 걸맞은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옷이나 물건은 이걸로 구입하세요.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YS그룹의 이미지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카드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것이 이 새로운 삶의 대가이자 도구였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만 쉬도록.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서류에 시선을 묻었다. 서연은 조용히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다.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소외감이 밀려왔다. 그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이 거대한 집에 자신은 그저 필요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다음 며칠간 서연은 유령처럼 펜트하우스를 맴돌았다. 권지혁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기에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준 카드로 YS그룹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어울릴 만한 옷들을 주문했다. 옷장을 채우는 화려한 옷들은 마치 무대 의상 같았다. 한서연을 지우고 권지혁의 아내라는 새로운 인물을 연기하기 위한 도구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YS그룹은 권지혁 회장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던 얼음 같은 남자. 권지혁이 평범한 집안의 고아 출신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심수경과 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권지혁 회장이랑 결혼을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확인한 심수경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뜨거운 차와 사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감히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미천한 계집애가 하늘 같은 YS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왕 회장과의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는 재계의 웃음거리가 될 판이었다. 분노와 질투심에 눈이 멀 것 같았다. 왕 회장 역시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갖고 놀려던 장난감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린 셈이었다. 그는 곧바로 심수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심 사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나를 갖고 논 건가? 회장님, 저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년이 어떻게 권지혁 회장을 꼬드겼는지. 닥쳐, 변명은 듣기 싫고 이대로는 못 넘어가.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 계집애. 반드시 끌어내려야겠어. 두 사람의 추악한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들은 권지혁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된 한서연은 달랐다. 가 신데렐라가 된 그녀는 그들의 공격에 더없이 좋은 타겟이었다. 며칠 후 인터넷 연예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시작으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YS그룹 권지혁 회장의 신데렐라. 그녀의 숨겨진 과거, 고아 출신 디자이너 지망생, 사실은 유흥업소 출신 의혹, 서진 텍스타일, 한 사장의 비극적 죽음. 그 후 딸의 행적은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서연을 탐욕스럽고 문란한 여자로 몰아갔다. 특히 지난밤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왜곡하여 그녀가 왕 회장 같은 재력가들을 상대로 스폰서를 구하려 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서연의 졸업사진과 함께 그녀를 둘러싼 악성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신데렐라를 향한 대중의 동경은 순식간에 꽃뱀을 향한 질투와 비난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얼굴과 그 아래 달린 수많은 악플들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혔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돌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름까지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권지혁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서연과 그녀가 보고 있는 태블릿 화면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꼴이 말이 아니군. 그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상처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안전인가요?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무심하게 넥타이를 풀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이 축하 화환이라도 보낼 줄 알았나. 그는 태블릿을 집어들어 기사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뿐이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야. 당신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당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물어뜯는 거지. 당신의 과거, 가족, 평판, 그 모든 것.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당하고 있으라고 한 적 없어. 권지혁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장, 지금 즉시 홍보팀과 법무팀으로 비상대책회의 소집해 기사 최초 유포자, IP 추적해서 30분 내로 보고하고 관련 기사를 퍼 나른 언론사들과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 명예훼손으로 모조리 고소 준비해. 선처는 없어.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YS그룹 공식 입장 발표를 준비하도록. 내용은 내가 직접 전달하겠다. 그는 짧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 모습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쟁이야.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당신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거다. 무너져서 동정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워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 눈빛에서 기묘한 힘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같은 전장에 선 동료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숨거나 도망치지 마.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당신의 뒤에는 YS그룹이 있어. 그러니 고개 똑바로 들고 당신을 공격하는 것들을 전부 밟고 일어서. 권지혁은 말을 마친 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다시 서연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전의 절망감과는 다른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투지가 샘솟았다. 그래, 이것은 전쟁이다. 심수경과 왕 회장이 시작한 더러운 전쟁. 그리고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권지혁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으니까.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껐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찬 전사의 얼굴이었다. 첫 번째 전투의 막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바뀌어 있었다. 밤사이에 인터넷을 뒤덮었던 악의적인 기사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YS그룹 법무팀의 차가운 경고문과 권지혁 회장의 공식 입장이 올라와 있었다. YS그룹 공식 입장문. 당사 권지혁 회장의 결혼과 관련하여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및 악성 루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한서연 씨는 고인이 되신 서진 텍스타일 한경민 사장의 유일한 자녀로 유수의 디자이너들을 배출한 한국대학교 텍스타일 디자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지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배경이나 조건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과 재능을 사랑한 순수한 결합을 폄훼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당사 법무팀은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언론사를 포함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성명서는 간결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오랜 기간 이어진 진지한 관계. 재능을 사랑한 순수한 결합이라는 표현은 서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단번에 잠재웠다. 무엇보다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이라는 마지막 문장은 감히 YS그룹에 맞서려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였다.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순간 서연은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나 비난의 표적이 아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택받은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언론은 불과 같아. 잘 다루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방치하면 모든 걸 태워버리지. 불을 껐으니
이제 그 열기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차례야.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뷰를 할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매거진 포커스와 단독으로.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카메라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아무것도 없지 않아.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에게는 이야기가 있어.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필요한 건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주느냐 하는 기술뿐이야. 그날 오후, 권지혁은 인터뷰 준비를 위해 직접 서연의 코치를 자처했다. 그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질문들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그녀의 부모님, 유년 시절,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권지혁과의 관계까지. 기억해. 절대 피해자처럼 굴지 마. 동정은 값에 싼 무기지만 존경심은 강력한 갑옷이 돼. 당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땐 슬픔이 아닌 자부심을 보여줘. 당신의 꿈을 이야기할 땐 절망이 아닌 열정을 보여주고.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진실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의 코칭은 냉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의 잠재력에 대한 기묘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 인터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던 중 권지혁은 서연에게 그녀의 아버지와 서진 텍스타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몰래 그려온 스케치북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권지혁은 서연이 내민 낡은 스케치북을 무심코 넘겨보다가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스케치북 안에는 연필과 수채 물감으로 그려진 수백 개의 텍스타일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다. 독창적인 패턴, 과감한 색상 조합, 그리고 각각의 디자인에 담긴 뚜렷한 콘셉트와 이야기. 그것은 아마추어의 습작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재능의 번뜩임 그 자체였다. 그는 패션 제국의 총수였다. 매일같이 세계 최고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서연의 디자인은 거칠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가치와 잠재력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직접 그린 건가? 권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냥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조금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그녀에게 디자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버티게 해준 유일한 탈출구이자 꿈이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세계였다. 권지혁은 말없이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인 패턴,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하학적인 디자인, 빛의 산란을 색으로 표현한 추상적인 패턴까지. 그녀의 상상력은 경계가 없었다. 그는 문득 YS그룹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프리미엄, 리빙 라인 YS 홈의 신규 컬렉션을 떠올렸다.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투입했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한 방이 부족했다. 모두가 기존의 성공 공식 안에서 안전한 디자인만을 내놓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스케치북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선함과 독창성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권지혁은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는 서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보호가 필요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빠르게 그려졌다. 이틀 후 포커스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서연은 권지혁이 골라준 차분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베테랑 기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녀는 권지혁의 조언을 떠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 대신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아버지의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아버지가 원단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어려운 시절에 대한 질문에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담담하게 말했다. 인터뷰는 대성공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대중은 재벌가의 신데렐라,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솔한 모습과 디자인에 대한 깊은 열정에 감동했다. 그녀를 향한 비난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줄을 이뤘다. 그리고 며칠 뒤 권지혁은 서연을 YS그룹 본사로 불렀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디자인 전략실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안에는 YS 홈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핵심 디자이너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회장 부인을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권지혁은 서연을 아내로 소개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디자이너 한 분을 소개하지.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서연 씨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YS 홈의 FW 시즌 컬렉션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뿐이지. 그는 서연에게 턱짓하며 말했다. 한서연 씨, 일주일의 시간을 주지. YS 홈의 새로운 컬렉션을 위한 메인 텍스타일 디자인 콘셉트와 시안을 제출하도록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모두를 당신의 실력으로 설득시켜 봐. 그것은 명령이자 시험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권지혁이 그녀에게 주는 최초의 기회였다. 그는 그녀를 그저 자신의 이름 뒤에 숨겨두지 않고 세상 밖으로 가장 치열한 전장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꽂히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들을 마주했다.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희열과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지난 몇 년간 억눌려왔던 그녀의 꿈이, 재능이 마침내 깨어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 증명해 보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은 허리를 곧게 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해보겠습니다. 묻혀있던 재능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다. 권지혁이 던져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전쟁과도 같았다. 한서연은 펜트하우스의 서쪽 윙을 자신만의 작전 본부로 만들었다. 거실 바닥과 테이블 위에는 온갖 종류의 원단 샘플과 색실, 스케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직 디자인에만 몰두했다. 텅 비어있던 공간은 그녀의 열정으로 조금씩 채워져 갔다. 새벽녘. 고요한 집 안에서 홀로 연필을 놀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보였다. 처음에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가정부조차 혀를 내둘렀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녀의 방을 보며 저 가녀린 몸 어디에 저런 에너지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했다. 권지혁의 아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지한 노력을 목격하면서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서연은 YS그룹 디자인 전략실, 지난번과 같은 그 자리에 다시 섰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콘셉트 보드를 펼쳐 보였다. 제가 제안하는 이번 FW 시즌 YS 홈의 콘셉트는 기억의 숲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의 콘셉트는 단순히 예쁜 패턴의 나열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숲의 기억,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던 햇살, 흙냄새, 바람소리 등 오감으로 느꼈던 자연의 편린들을 패턴과 색상, 그리고 질감으로 풀어냈다. 그녀는 원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 디자인이 어떤 소재와 직조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제시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고 있던 디자이너들의 얼굴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 펼쳐 보이는 창의적인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적이었고, 트렌드를 따르면서도 YS 홈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었다. 권지혁은 회의 내내 말없이 가장 뒷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내용보다 그것을 발표하고 있는 한서연이라는 사람에게 더 집중했다.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 자신의 작업에 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논리 정연함. 그는 자신이 계약서에 묶어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제대로 보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디자인 팀장의 감탄 섞인 박수를 시작으로 뜨거운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다.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서연의 디자인은 YS 홈의 새로운 얼굴이 되기로 결정되었다. 이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권지혁 회장의 아내,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닌 실력파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성공은 심수경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빌어먹을 년, 감히 아버지 행세를 해. 심수경은 사무실에서 신문 기사를 읽다가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한서연이 권지혁의 아내가 된 것만으로도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디자이너로서 명성까지 얻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경민에게서 물려받은 그 재능으로 심수경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의 평판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연이 의지하고 있는 거대한 성, 권지혁과 YS 그룹 자체를 흔들어야 했다. 그녀는 즉시 왕 회장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YS 그룹이 요즘 유럽의 명품 텍스타일 업체인 프란체티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요? 프란체티에 숨겨진 부실 채무 내역과 노사 갈등 문제를 경쟁사인 태평양 물산 쪽에 흘리는 겁니다. YS가 공들인 인수합병 판을 한번 제대로 엎어보는 거죠. 권지혁도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 계집애한테 신경 쓸 틈이 없을 테니까요. 탐욕과 복수심으로 뭉친 두 사람은 즉시 은밀한 작전에 착수했다. 왕 회장의 검은 자금과 정보력이 동원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YS그룹의 M&A 협상 테이블에는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다. 권지혁은 경로했다. 극비리에 붙여졌던 협상 내용이 경쟁사로 유출된 것은 명백한 내부자 소행이거나 외부의 고의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YS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심수경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방역할 차례였다. 그녀는 김민준 비서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실장님, 혹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어느 회사, 서진 텍스타일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회사가 어떻게 심수경 사장에게 넘어갔는지 그 과정이 담긴 공식적인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로서 명령하지 않았다. 파트너로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민주는 지난 몇 달간 서연을 지켜봐 왔다. 미디어의 공격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디자인팀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녀를 단순한 사모님이 아닌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준의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YS그룹의 정보력을 이용해 서진 텍스타일의 과거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변동 내역, 관련 공시 자료, 재무제표 등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서연에게 전달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자신의 방을 또 다른 모습으로 바꾸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세워졌고 그녀는 밤늦도록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파고들었다. 복잡한 숫자와 법률 용어들이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며칠 밤을 사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회사의 2대 주주였던 박 이사가 자신의 지분 전부를 심수경에게 헐값에 넘겼다. 박 이사는 아버지와 창업 시절부터 함께한 가장 믿었던 동료였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둘째, 심수경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당시 비서였던 그녀에게 그만한 거금을 마련할 능력은 없었을 터였다. 자료에는 엔젤 투자 유한회사라는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가 자금을 댄 것으로 되어 있었다.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아버지의 사진을 붙이고 그 옆에 심수경의 이름을 썼다. 그리고 박 이사, 엔젤 투자 유한회사의 이름을 차례로 적으며 선을 그었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했다. 엔젤 투자 유한회사, 서연은 이 수상한 회사의 뒷배경을 파기 시작했다. 김민준 실장의 도움을 받아 추적한 결과 마침내 꼬리가 잡혔다. 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최종적으로 돈이 나온 곳은 왕 회장이 소유한 여러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심수경과 왕 회장, 두 사람은 그날 밤 호텔에서 처음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훨씬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공모했던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이트보드에 왕 회장의 이름을 추가했다. 그리고 심수경과 왕 회장 사이에 굵은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 옆에 교통사고라고 쓰고 물음표를 크게 그렸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하나의 거대한 음모가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경영권을 빼앗긴 사건이 아니었다. 어쩌면 살인사건일지도 모르는 추악한 진실이 과거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제 그녀가 싸워야 할 대상은 탐욕스러운 계모 한 명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하고 위험한 악의 세력이었다. 복수를 향해 쏘아 올린 화살은 이제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한서연의 기억의 숲 컬렉션은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과 독창적인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YS 홈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닌 실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의 성공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그 빛이 강렬해질수록 어딘가에서는 더욱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림자의 주인은 물론 심수경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성공을 전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YS그룹의 M&A를 방해하려던 계획은 권지혁의 발 빠른 대처로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녀와 왕 회장의 관계만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다. 심수경은 이 모든 것이 한서연 때문에 틀어졌다고 생각했다. 저 년을 이대로 둘 순 없어.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 그녀는 경쟁사인 태평양물산의 오 이사와 은밀히 접촉했다. 그리고는 서연의 과거 스케치북에서 본 디자인들과 유사한 스타일을 기억해내. 유럽의 이름 없는 디자인 스쿨 학생에게 거액을 주고 비슷한 풍의 디자인을 만들게 했다. 그런 다음 교묘한 방법으로 그 디자인이 온라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서연의 컬렉션 론칭일보다 몇 달 앞선 날짜에 게시된 것처럼 조작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며칠 후 태평양물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YS그룹의 한서연 디자이너가 발표한 기억의 숲 메인 패턴은 유럽의 가난한 디자인 학도인 아멜리 듀퐁의 작품을 명백히 표절한 것입니다. 오 이사는 스크린에 두 개의 디자인을 나란히 띄웠다.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 모티브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했다. 그는 아멜리 듀퐁의 작품이 게시된 날짜가 찍힌 웹사이트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찬사는 가장 잔인한 비난으로 돌변하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표절 디자이너, 도둑맞은 재능, 재벌가의 힘으로 가난한 예술가의 꿈을 짓밟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막 날개를 펴려던 서연은 순식간에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YS그룹 내부도 혼란에 빠졌다. 컬렉션은 전면 판매 중단되었고 디자인팀 동료들은 서연을 대놓고 피했다. 얼마 전까지 찬사를 보내던 눈빛들은 이제 날카로운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유리성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힘을 잃었다. 그날 저녁,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서연을 불렀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앞에 섰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할까봐 두려웠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도무지 읽을 수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심장은 불안감에 옥죄어 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질문은 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표절했나?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 디자인,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지? 첫 스케치부터.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해봐.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조금도 막힘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숲의 기억. 스케치북에 처음으로 나무잎을 그렸던 순간. 수백 번의 수정을 거쳐 패턴을 완성했던 과정. 색상을 조합하기 위해 밤을 새웠던 날들. 그녀의 이야기에는 어떤 거짓도 꾸밈도 없었다. 오직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경청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가 모았던 스케치북 속 수많은 습작들, 지난 일주일간의 지독한 노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에게 연결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장, 그리고 법무팀장, 홍보팀장,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곧이어 중역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들 모두 이번 스캔들로 회사가 입을 타격을 걱정하고 있었다. 홍보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일단 한서연 디자이너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 권지혁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한서연을 향해 선언했다. 나는 내 디자이너를 믿는다. 이것은 표절이 아니라 YS를 향한 명백한 공격이다. 지금부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공격의 배후를 밝혀내 진실을 증명해.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누군가 나를 온전히 믿어준다는 절대적인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권지혁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YS그룹의 법무팀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팀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아멜리 듀퐁이라는 학생의 신상부터 태평양 물산과의 관계, 그리고 문제의 포트폴리오 사이트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서연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시간을 보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멍하니 스케치북만 넘기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차를 내려놓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처음 이 OS에 입사했을 때 권지혁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모두가 나를 회장 손자로만 봤지. 내 능력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나를 끌어내리려는 배신도 겪었지. 그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깨달았어. 이 세상에서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고.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믿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더군.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말 속에서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의 흔적을 보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두려움을 꺼내놓았다. 저는 제 이름에 표절 디자이너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려운 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을 제가 더럽히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요. 그들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유한 순간이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바로 그때 권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권지혁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전환했다. 사이버 수사팀은 포트폴리오 사이트의 서버 기록을 분석해 게시물 날짜는 조작되었지만 실제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된 시점은 기자회견 불과 이틀 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아멜리 뒤퐁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과 그 자금의 출처가 태평양 물산을 거쳐 심수경의 회사와 연결된다는 것까지 증명해냈다. 완벽한 역공의 증거였다. 전화를 끊은 권지혁은 증거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위험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야, 그가 말했다. 이제 방역할 시간이야. 폭풍의 눈 속에서. 두 사람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권지혁의 방역은 그가 던진 선전포고만큼이나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했다. YS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고 이 자리에는 표절 의혹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기자회견장 단상에 선 것은 권지혁과 한서연, 두 사람이었다. 나란히 선 그들의 모습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두 그루의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YS그룹의 법무팀장이었다. 그는 사이버 수사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다. 조작된 포스팅 날짜, 실제 파일 업로드 기록, 그리고 유럽의 디자인 학도와 태평양 물산, 더 나아가 심수경의 회사 사이에 오고 간 거액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증거는 이번 사건이 한서연 개인의 비리가 아닌 YS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행위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임을 넘어 충격에 빠졌다. 진실이 드러나자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은 한서연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가해자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제 자식이 다른 이의 것이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로 인해 상처받았을 또 다른 젊은 디자이너의 꿈입니다. 그녀는 표절의 도구로 이용당한 유럽의 디자인 학도를 언급했다. 저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그 어떤 디자이너도 자신의 재능을 이런 추악한 거래의 도구로 사용당하는 일이 없기를 말입니다. 진정한 디자인은 정직한 땀과 순수한 열정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녀의 연설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디자이너로서의 굳건한 신념과 동료를 향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고결한 태도는 그녀를 향한 마지막 의심의 눈초리마저 존경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서연은 이 잔인한 폭풍을 겪고 난 후 더욱 단단하고 눈부신 존재가 되어 세상 앞에 다시 섰다. 기자회견의 파장은 엄청났다. 태평양 물산의 주가는 폭락했고 오 이사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다. 심수경의 회사는 YS그룹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및 시장 교란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다.
심수경은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흐르지 않았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굳건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이제 심수경 사장도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권지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뱀은 머리를 잘라야 죽는 법이야. 꼬리만 잘라서는 더 지독한 독을 품고 다시 덤벼들지. 이번 일은 시작일 뿐이야. 그의 말에 서연의 마음도 다시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걸어둔 화이트보드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죽음과 왕 회장, 그리고 심수경 사이에 그어진 의문의 선들. 사실 알아보고 있는 게 있어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서진 텍스타일의 과거 자료를 분석하며 찾아낸 의심스러운 정황들과 왕 회장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권지혁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의 아내를 돕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와 회사를 공격한 배후에 추악한 범죄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김 비서장. 권지혁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서진 텍스타일 한경민 사장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다. 당시 사건 기록, 담당 경찰, 목격자, 그리고 2대 주주였던 박상원 이사의 현재 행방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 권지혁이 개인적인 일에 이토록 깊이 개입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서연의 것만큼이나 뜨거웠다. YS그룹의 정보팀이 움직이자 흩어져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핵심 증거인 차량은 폐차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핵심 인물인 박상원 이사의 거처를 찾아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숨어지고 살고 있었다. 권지혁은 직접 서연과 함께 박 이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아파트였다. 문을 열고 나온 박 이사는 과거의 유능한 사업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죄책감과 세월에 찌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다. 누구신데? 전 할 말 없습니다. 박 아저씨, 저 서연이에요. 서연이 애써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서진 텍스타일 창립 기념일에 아버지와 박 이사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아저씨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든지. 저는 기억해요. 제발, 제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본 박 이사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 사장과 나, 그리고 왕 회장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소. 왕 회장이 회사를 넘기라고. 아주 오만한 태도로 한 사장을 압박했지. 한 사장은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내며 거절했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어. 술자리가 파하고 한 사장이 운전해서 돌아가던 길에 그 사고가 난 거야.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종결했지만 이상했어. 한 사장은 그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 그리고 차 브레이크가 좀 이상하다고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사고 며칠 뒤 왕 회장과 심수경 비서가 나를 찾아왔소. 그들은 내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했고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주식을 넘기고 입을 다물라고 했지. 나는 너무 무서웠소. 그래서 박 이사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의 고백으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왕 회장의 인수 제안, 아버지의 거절, 의심스러운 교통사고,
그리고 심수경과 왕 회장의 협박을 통한 회사 강탈. 이것은 단순한 사고나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음모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운전하며 간간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 옆에 적었던 교통사고라는 글자를 지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떨리는 손으로 살인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왕 회장과 심수경의 이름 위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란 X자를 그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서연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복수심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앞에 딸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였다. 그녀의 뒤로 다가온 권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겠다는,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침묵의 맹세였다. 그들, 절대로 용서 못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권지혁은 그녀의 귓가에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맹세하지. 이제 그들의 적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자가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추악한 범죄자들이었다. 정의를 향한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YS그룹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조여오는 수사망에 심수경과 왕 회장은 극도의 공포와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지혁과 한서연이 자신들의 목에 칼을 꽂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심장을 찌르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은밀한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왕 회장의 얼굴은 탐욕 대신 도끼만이 가득했다. 이대로는 둘 다 죽어. 권지혁 그놈이 박상원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 그놈이 입을 열었다면 끝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회장님, 심수경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권지혁에게도 약점은 있겠지. 그놈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부셔버리는 거야. 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연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중의 덫을 놓기로 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먼저, 심수경은 과거 서진 텍스타일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마치 한서연이 아버지의 사망 직전부터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데 가담했던 것처럼 꾸몄다. 그녀를 파렴치한 공범으로 만들어 그녀가 제기하는 모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다. 왕 회장은 자신이 매수해둔 검찰 라인을 이용해 이 조작된 혐의로 서연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동시에 그들은 서연에게 물리적인 공포를 심어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운전하는 차 뒤로 정체불명의 검은 세단이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늦은 밤 펜트하우스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에 원인 모를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같은 위협은 서연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권지혁은 이 모든 공격을 즉각 감지했다. 그는 서연의 주변에 최고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YS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이놈들이 발악을 하는군.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지. 권지혁과 서연, 그리고 김 비서장은 서재의 화이트보드 앞에 모였다. 박상원 이사의 증언은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활한 왕 회장을 법정에 세우기 어려웠다. 그들에게는 왕 회장의 범죄를 직접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YS 정보팀이 밤낮으로 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의미 있는 제보 하나를 입수했다. 몇 년 전 왕 회장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한 재무팀 직원이었다. 그는 왕 회장이 본사 사무실이 아닌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그곳의 금고에 모든 비자금 내역과 로비 장부가 담긴 비밀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그 장부에는 분명 박상원에게 건넨 돈과 서진 텍스타일을 인수하는 데 사용된 유령 회사의 자금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을 터였다. 문제는 그 오피스텔의 보안이 철통 같다는 것이었다. 법적인 영장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했고 영장을 발부받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검찰의 내사 소식이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가기 시작했고 서연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권지혁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속도를 냈지만 교활한 왕 회장이 쳐놓은 법망을 뚫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재에서 들려오는 권지혁과 김 비서장의 심각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왕 회장이 내일 저녁 자신의 미술관에서 대규모 자선 파티를 엽니다. 모든 경호 인력과 그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시간이죠. 비밀 사무실의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 현재로서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위험한 계획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권지혁은 절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합법적이지만 느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이 놓은 덫에 먼저 걸려들고 말 것이다. 때로는 규칙을 깨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있는 법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험한 도박은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한다고. 다음 날 저녁 권지혁이 왕 회장의 파티에 적진 시차를 명목으로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눈여겨보았던 자신을 감시하는 경호팀의 교대 시간을 이용해 감쪽같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과 모자를 눌렀었다. 미리 조사해둔 왕허 회장의 비밀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한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건물 청소 용역업체의 출입증을 위조한 카드를 준비했다. 어설펐지만 파티 때문에 대부분의 경비 인력이 차출된 오늘 밤에는 통할 가능성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1층 로비를 통과하고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성공했다. 왕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최고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불 꺼진 채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얇은 철사를 이용해 과거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간단한 자물쇠의 딱이 기술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 내부는 예상대로 호화로웠지만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곧장 안쪽 서재로 향했다. 제보자가 알려준 대로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정보팀도 알아내지 못한 마지막 관문.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왕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떠올렸다.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자기 과시욕이 강한 남자. 하지만 동시에 그는 병적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애처가로도 알려져 있었다. 몇 년 전 사별한 아내의 기일마다 거액을 기부하며 언론에 자신의 순정을 과시하곤 했다. 어쩌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왕 회장 아내의 생년월일을 입력했다. 마지막 숫자를 돌리는 순간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와 함께 검은색 외장 하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로 저것이다. 그녀가 손을 뻗어 외장 하드를 집어드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파티에 갔어야 할 왕 회장의 수하 한 명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사무실에 들른 것이었다. 남자는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외장 하드를 품 안에 단단히 뒤숨겼다. 그녀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오직 순발력과 용기뿐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옆에 있던 거대한 도자기 화병을 남자에게 힘껏 밀어버렸다. 남자가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책상 밑에 있던 비상벨을 눌렀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남자가 당황하는 틈을 타 서연은 미친 듯이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 남자의 욕설과 함께 급박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품 안에 외장 하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경보를 듣고 출동한 보안 요원들과 남자가 뒤엉키는 혼란이 벌어졌다. 서연은 그 틈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을 미친 듯이 찾고 있던 권지혁과 마주쳤다.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고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던 그는 무사한 그녀의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죽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분노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품 안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찾았어요. 우리가 찾던 것. 권지혁은 외장 하드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무모한 용기에 대한 분노와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녀를 향한 사랑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거칠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다시는 나 혼자 두고 이런 짓 하지 마. 그의 품 안에서 서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그들은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왕 회장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가 펼쳐졌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자금 내역부터 정관계 로비 리스트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마침내 그들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심판의 날은 화려한 축제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YS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신비전 선포식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YS그룹의 빛나는 미래를 상징하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홀 안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왕궁 회장과 심수경도 이 파티의 초대객으로 당당하게 참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역이 성공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서연에 대한 횡령 혐의 내사 소식은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YS그룹이 곧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리라 예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재물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한서연은 권지혁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곁에 있는 남자의 단단한 청과 굳건한 눈빛이 그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은 오히려 왕 회장과 심수경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마침내 YS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그룹의 지난 50년 역사와 앞으로의 100년 비전에 대해 막힘없이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고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했다. 청중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죽이고 연설을 경청했다. 연설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그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투명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있는 과거의 더러운 유산을 먼저 청산해야만 합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부드럽던 클래식 음악이 멈췄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숨을 죽였다. 왕 회장과 심수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YS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계가 외면해서는 안 될 추악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권지혁이 손짓하자 단상 옆에 문이 열리고 한 초라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박상원 이사였다. 연회장 한쪽에 있던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왕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분은 과거 건실한 기업이었던 서진 텍스타일의 이사이셨던 박상원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지난 수년간 양심의 가책 속에 숨겨왔던 진실을 여러분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박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밤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왕 회장의 협박,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심수경과의 공모. 그의 증언은 거대한 폭탄의 신호탄이었다. 박 이사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권지혁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김민준 비서실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비밀 장부의 내용을 조목조목 공개하기 시작했다. 왕 회장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심수경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 돈으로 서진 텍스타일이 어떻게 강탈당했는지가 한눈에 보기 쉬운 도표로 펼쳐졌다. 모든 거래 내역과 날짜, 관련자들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날조야 YS가 경쟁사인 나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다. 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스크린에 떠오른 다음 증거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아버지의 사고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을 이용한 브레이크 파열 시뮬레이션 영상, 그리고 사고가 있기 직전 왕 회장의 수하가 정비소에서 신원불명의 남자와 접촉하는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의 조각들은 단 하나의 진실,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 회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심수경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장 용감하게 싸워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한서연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왕 회장과 심수경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슬프고도 강인한 눈빛으로 그들을, 그리고 세상 모두를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는 정직한 사업가셨습니다. 그는 원단 한 올에도 자신의 철학과 자부심을 담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시선이 왕 회장과 심수경에게 꽂혔다.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과 회사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한 장인의 숭고한 정신과 그의 유산을 훔치고 더럽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들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저의 과거를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당신들이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정직함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유산이 당신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연 회장을 울리는 순간이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왕 회장과 심수경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왕진태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도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심수경 씨, 살인 공모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색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십 년간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제국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자와 그의 충실한 공범은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심판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연 회장, 아수라장 같은 혼란의 한가운데서 권지혁은 조용히 단상 위에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희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마침내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왕국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 잔해 위로
진실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1년 후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막 인쇄된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사회면 한쪽에 실린 작은 기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왕진태 전 회장 살인교사 등 혐의, 무기징역 확정, 공범 심수경 징역 25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다툼은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서연은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깊은 안도감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사무실 창 너머로 서진 텍스타일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대신 SJ 디자인이라는 세련된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 서진 텍스타일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온전히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인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되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다. 서진과 S서연의 이니셜을 딴 SJ 디자인은 그렇게 탄생했다. 돌아온 회사는 폐허와도 같았다. 심수경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은 바닥났고 설비는 낡았으며 직원들은 의욕을 잃은 상태였다. 서연은 지난 1년간 디자이너가 아닌 CEO로서 살았다. 권지혁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고 정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낡은 기계를 교체하고 아버지 시절부터 함께했던 충직한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으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첫 컬렉션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SJ 디자이너의 첫 컬렉션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회사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선 것이다. 대표님, 손님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서연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이제 YS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한서연의 남편이라는 수식어가 더 자연스러운 남자가 되어 있었다. 바쁜데 방해했나? 아니에요.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서연이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권지혁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었다. 그의 손길과 눈빛은 지난 2년간 셀 수 없이 보아온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다. 오늘 그와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 호텔에서 혼인 계약서에 서명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계약의 마지막 날,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지난 2년간 부부로서, 동지로서, 파트너로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함께 치렀다.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과 가장 강한 모습을 모두 보았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새 서로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는 서로 없는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 단어의 무게가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녁에 시간 비워둬. 권지혁은 그 말만 남기고 잠시 후 회사로 돌아갔다. 서연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계약은 끝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았고 그는 집안의 성화에서 자유로워졌다. 계약의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이행되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2년 전 그들이 처음 계약서를 썼던 바로 그 호텔의 레스토랑이었다.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던 권지혁이 그녀를 보고 일어섰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2년 전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와인이 나왔을 때 서연이 먼저 용기를 냈다. 계약서
오늘로 끝이네요. 권지혁은 와인잔을 돌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야.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을 테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계약서 대신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이성 대신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2년 전 오늘 나는 당신과 비즈니스 계약을 했지.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필요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본 적 없는 남자는 서툴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이제는 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해. 계약은 끝났어. 이제 어떤 의무도, 조건도 없어. 그러니 다시 물을게. 어떤 계약도 없이. 오직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진짜 내 가족이 되어주겠냐고. 그의 마지막 말에 서연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녀 역시 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반지가 끼워진 그녀의 손을 들어 입을 맞추고 이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몇 달 후, 따스한 봄날, 서연과 지혁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서연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이,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는 그의 사랑이 담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서연은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며 말했다. 제 남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요.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완전히 멎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상처와 복수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날들이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실한 사랑을 피워내는 운명이 되었다. 그렇게 지옥의 문턱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 가장 눈부신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